전주에서 전라감사로 부임하고 있는 홍배대감은 명성과 부를 모두 가진 인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그의 마음속에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갑수에 관한 것이었지요. 대감님고, 오늘 밤에도 갑수 도련님께서 몰래 집을 빠져나가셨습니다요.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 자신에게 고하는 말을 듣고 눈썹을 찌푸리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착실하디 착실한 우리 갑수가 뭐 때문에 밤마다 집을 빠져나간단 말이냐?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길래? 홍배대감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결국 머슴 봉섭이에게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봉서봐, 앞으로 갑수가 밤에 집을 나가면 그 몰래 뒤를 밟아보거라.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절대 들키지 말고 알게 되는 즉시 언제라도 좋으니 나에게 바로 보고를 해야 한다. 예, 대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요. 봉섭이 사랑채에서 물러가자 홍배대감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홍배대감의 하나뿐인 외아들 갑수.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에 남다른 재주를 보인 그는 서당에서도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신동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갑수가 성년에 가까워지면서도 계속해서 성실하게 학문에 매진을 하자 홍배대감은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였지요. 내가 전주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면 갑수가 본격적으로 과거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야. 갑수는 나를 이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해서 마땅히 조정에서도 이름을 떨칠 제목이구만. 그러나 최근 그런 갑수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늘 책을 탐독하며 시간을 보내던 갑수가 공부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밤이 되면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었지요. 아들 갑수의 기묘한 행동이 계속되자 궁금증이 커진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불러 은밀히 명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갑수가 또다시 밤에 조용히 집을 나서자 봉섭이는 어둠 속에서 갑수의 뒤를 따라 나섰지요. 이후 봉섭이는 새벽녘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목이 빠져라 자신을 기다린 홍배대감에게 보고를 하였는데요. 그래 봉서봐. 갑수가 어디를 그렇게 몰래 가더냐? 대감님, 그것이 그러니께 거 놀라지 마십시오잉. 도련님께서 말입니다. 거 매일 대감님 댁에서 품삯이를 얻어서 하는 춘심이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두 분이 방 안에 들어가 가깝게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모습이 제 입으로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미 솔찬히 깊은 관계 같았구만요. 홍배대감은 봉섭이의 말을 듣고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우리 갑수랑 춘심이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이튿날 아침 항상 고요하기만 하였던 홍배대감의 집안은 이른 아침부터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치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갑수야, 네가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너는 나의 뒤를 이어 과거의 급제에 큰일을 할 녀석인데 그렇게 천한 계집과 정분이 나서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란 말이냐? 갑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버지의 질책을 묵묵히 듣고만 있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 춘심이는 단지 불행하게도 어려서 부모를 이렇게 가난할 뿐 절대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요. 그녀는 생활력이 강한 데다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강인한 사람이니 아버지께서도 한번 춘심이와 말을 나눠보신다면 반드시 생각을 달리 하실 겁니다. 그러나 갑수의 말을 들은 홍배대감의 얼굴은 더욱 굳어지고 그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네 이놈, 지금 그것을 변명이라고 하고 있느냐? 내 여태 내가 제법 똘똘하기에 별 말을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었지만 그깟 천한 계집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을 보니 완전히 글렀구나 글렀어. 아버지, 저는 앞으로도 학문을 결코 소홀히 하거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생각도 없습니다요. 다만 춘심이는 진심으로 저희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만요. 그녀를 단순히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홍배대감은 아들 갑수에게 실망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사랑채를 떠났습니다.
사랑방에서 나온 홍배대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부인이 있는 안채로 옮겼습니다. 방 안에서는 홍배대감의 부인이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홍배대감은 그녀 곁에 앉자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요. 부인, 자네는 알고 있었는가? 아, 글쎄 우리 갑수가 우리 집에 품삯이를 하러 한 번씩 들르는 그 춘심이랑 정분이 나버렸다고 하는구만. 장차 큰일을 도모할 녀석이 이리 정신을 못 차리니 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려. 홍배대감의 부인은 남편의 격양된 목소리를 잠잠히 듣고는 흥분을 가라앉히려는 듯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방님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구만요. 우리 가족이야 반년 후에 당신이 임기를 마치는 대로 한양으로 돌아갈 텐데 사람 마음이란 것이 원래 몸이 멀어지면 자연히 마음도 멀어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홍배대감은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에도 역정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여전히 목소리를 높였지요. 거참, 춘심이 저것이 야물딱지게 일을 잘해서 품삯도 많이 주고 이쁘게 봐줬더니 어디 넘볼 데가 없어서 우리 갑수를 넘본단 말이오. 저 분수를 알아야지. 안 되겠구만. 내 당장에 봉섭이를 불러다가 그것을 데리고 오라고 해야겠구만. 하이고 서방님. 이제 겨우 반년 남았습니다요. 여기에서 자칫 더 강하게 나가면 오히려 갑수 녀석 반발만 키울 뿐이구만요. 차라리 이 시기는 그냥 즐기게 두시고 한양으로 돌아간 후 갑수에게 과거 준비에 매진하게 하면 아 저런 아이야 자연히 있게 될 테니 지금은 조금 참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인의 말을 들은 홍배대감은 머리를 감싸쥔 채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아내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고 지금 아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이면 후에 더 상황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 알겠소. 당신이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내 반년 동안은 한번 참아보리다. 부인은 남편의 결정을 듣고 작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고 홍배대감의 전주 임기도 마침내 끝을 향해 다다랐습니다. 홍배대감의 집에서는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에 분주했으나 그 속에서 갑수의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갑수는 조용히 춘심이를 불러내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지요. 달빛 아래 마주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어린 채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심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서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전주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그러니 나를 기다려 줄 수 있겠느냐? 도련님, 상황이 이럴진데 저희들이 어떻게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도련님께서는 한양으로 돌아가신 후 과거 시험 공부에 전념하셔야 합니다요. 저 역시 도련님께서 떠나시면 제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 같은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춘심이 마음을 때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갑수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과 고개 숙인 얼굴에 맺힌 눈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다 알고 있구만. 네,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나를 꼭 기다려줬으면 하는구나. 춘심이는 갑수의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몸을 돌리고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보며 운명을 가슴에 품고 이별하였습니다. 이후 한양으로 돌아온 갑수는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예정대로 과거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배대감은 아들을 위해 행랑채의 공부방을 차려주며 과거 급제라는 가문의 수건을 이루도록 독려했지요. 갑수야, 이제 전주에서의 일을 잠시 잊어두고 과거 시험 준비에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 이 아비는 너라면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구만. 갑수 역시도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었기에 처음에는 과거 시험 준비에 몰두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은 점점 공부하는 먼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한두 달은 어찌 버틸 수 있었으나 시간이 어느새 1년의 세월이 흐르니 공부를 하려고 책을 보아도 그의 눈앞에는 어느새 춘심이의 얼굴만 떠오를 뿐이었지요. 아이고, 내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해보아도 이 그리운 마음을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춘심이는 지금쯤 뭐를 하고 있을지 정말이지 소식이 궁금해 미칠 것만 같구만. 춘심이에 대한 그리움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갑수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더니 결국 그의 일상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들여다봐도 더 이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밤이 되면 그녀의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렇게 춘심이에 대한 그리움이 극에 달하고 더 이상 과거 공부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자 갑수는 부모님께 자신의 결심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집에서는 마음이 어지러워 그런지 과거 공부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절에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홍배대감은 갑수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갑수야. 나도 젊었을 적 과거 공부를 할 적에 절에 머물면서 준비를 한 적이 있었구만.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성과도 따를 것이니 분명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구만. 홍배대감은 갑수에게 돈을 넉넉히 쥐어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돈이면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구만. 내 말이다. 스님께는 이야기를 해둘 테니 어디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거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선 갑수의 발걸음은 절이 아닌 다른 곳이었으니 그곳은 바로 춘심이 살고 있는 전주였지요. 1년 만에 전주로 돌아온 갑수는 곧장 춘심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춘심이의 집에 도착하니 그곳은 텅텅 비어 있었고 마당에는 오랫동안 사람이 오가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춘심이 집이 비어 있다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이냐? 당황한 갑수는 주변 이웃집을 찾아가 춘심이의 소식을 물었지요. 저기 혹시 춘심이라는 처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에그머니 그 춘심이라면 저쪽에 살던 그 처자 말하는 것이구만요. 그 처자가 참으로 안 되었구만이요. 사모하는 사람이 떠났다면서 거의 반년 동안 밥도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일도 하지 않으며 지냈지요. 그러다가 그 안악은 잠시 갑수를 살피더니 머뭇거리며 말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마을에 새로 들어온 박친사란 양반이 우연히 춘심이를 보고는 그 미모에 반해 좋은 조건의 행랑아씨 자리를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겉으로는 행랑아씨라는데 무슨 일을 시킬지는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춘심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까요? 처음에는 끝까지 가지 않겠다고 버텼구만이요. 자신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서. 그런데 에휴, 돈 없이 사람이 어찌 살아가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게지요. 그렇게 버티다 결국 박진사 댁으로 갔구만이요. 이야기를 들은 갑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웃집 안악이 그를 뚫어져라 보더니 오메. 그러고 보니 이전 감사 어르신 댁의 갑수 도련님 아니시오? 내 긴가민가 했는디 이제 보니 맞구만. 안악이 자신을 알아보자 갑수는 손사래를 치며 서둘러 부탁을 했습니다. 부디 제가 여길 찾아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혹시 춘심이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 박진사 나리가 춘심이를 얼마나 감싸고 도는지 외부인에게는 아마 함부로 보여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요? 그 말을 들은 갑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눈을 번뜩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그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로구나. 내가 직접 그 집에 일을 하러 가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갑수는 이웃집 안악에게 박진사의 집 위치를 물어 마침내 그의 집을 찾아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그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는 자신의 고운 손에 흙을 묻혀 고단한 행색을 낸 채 박진사의 집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신데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오셨단가요? 대문에서 하인이 문을 열자 갑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근처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진사나리님 집에는 머슴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요. 거품삭슨 필요 없으니 다만 먹여주고 재워만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 박진사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박진사가 직접 마당으로 걸어 나와 갑수를 대면하고는 웃음을 터뜨렸지요. 품삯도 필요 없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다 있구만.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하면 된다니. 그거 나중에 힘에 부친다고 딴소리나 하지 마시게. 감사합니다요, 진사나리. 그렇게 갑수는 박진사의 집에서 머슴일을 시작했습니다. 갑수의 마음속에서는 춘심이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일을 하기로 다짐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조차 해본 적이 없는 갑수의 손길은 어딘가 서툴러
먼지가 자꾸 일어나 쓸린 자리가 금세 어지러워지는 모양새였지요. 하필 그때 사랑채에서 춘심이와 차를 마시던 박진사는 그런 갑수의 서툰 비질을 보고는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내가 머슴을 들이면서도 품삯 없이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이라 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저리 이리 서툰 자는 또 처음 보는구먼. 내가 사람을 머슴으로 부리고 있는 건지 짐승을 부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구나. 사랑채 안에서 춘심이는 박진사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슬쩍 마당의 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잠시 갑수의 얼굴 위에 머물렀으나 곧 고개를 돌려 자리를 떠나버렸고 춘심의 눈길을 느낀 갑수는 아무 말도 없이 방을 떠나는 춘심이의 모습에 마음이 저려왔지요. 분명히 나를 알아봤을 것인데. 아니면 춘심아, 1년 만에 나를 잊어버린 것이냐? 그날 밤 갑수는 머슴방의 허름한 이부자리 위에 앉아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토록 권했던 춘심이를 보았지만 그녀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태도의 마음이 찹찹한 것이었지요. 내가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와 마침내 춘심이를 만났건만. 그런 춘심이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다니. 혹시 그 박진사 앞이라 일부러 나를 알아보지 못한 척을 한 것이라냐?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는데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춘심이었지요. 도련님, 춘심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도련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꼴이랍니까?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와 계십니까요? 내가 돌아온다고 하지 않았냐 춘심아? 내 이제야 네 앞에 이렇게 서 있구나. 춘심이는 갑수의 말을 듣고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도련님이 다시 오실 줄 몰랐습니다. 아니, 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이곳은 도련님께서 계실 곳이 아닌데 앞으로 어쩌시려고 그러십니까? 춘심아, 내가 집을 떠날 때 절에서 공부를 한다며. 받아온 돈이 있는데 그 정도면 우리가 살만한 미천 정도는 충분히 될 것이다. 그 돈으로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땅을 일구든 아니면 품삯일을 하든 서로 힘을 모아 살면 되지 않겠느냐? 네가 원한다면 난 무엇이든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단다. 춘심이는 눈물을 닦으며 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호해 보였고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춘심이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지요. 도련님께서 그리하시겠다면 저도 함께 따르겠습니다. 도련님께서 이 집에 오신 이상 저도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요. 그렇게 두 사람은 박진사 집의 불이 모두 꺼지고 집안이 고요해진 새벽. 조심스럽게 짐을 챙기고는 박진사의 집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길 위에서 춘심이는 갑수의 손을 꼭 붙잡은 채로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났지요. 박진사의 집을 나온 후 며칠 동안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숲길을 따라 걷던 그들은 마침내 충청도의 어느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마을은 한눈에 봐도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오가는 사람이 없고 주변 역시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이곳이라면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지요. 갑수와 춘심이는 한참 동안 마을을 둘러보던 중 마을 후미진 곳에 버려진 초가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벽이 무너지지 않았고 지붕 역시 멀쩡했지요. 도련님, 아니 서방님 여기가 어떠신가요? 딱 보니 비도 잘 막아줄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요. 그래 춘심아, 이곳이라면 우리가 살기에 딱 좋을 것 같구만. 조금만 손보면 편히 지내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리하여 두 사람은 낡은 초가집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기 시작하였는데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갑수와 춘심이의 존재를 알아차렸습니다. 깊은 산골 마을은 워낙에 사람이 드물게 오가는 곳이라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금세 마을에 퍼졌지요. 허, 저 부부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이다냐? 젊은 부부가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왔으니 필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거겠지. 그저 조용히 지켜봐 보자고. 마을 사람들은 갑수와 춘심이 마을을 어지럽히지 않는 한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길에 갑수를 만나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넬 뿐이었지요. 산속 마을의 자리를 잡은 이후 갑수는 생전 처음으로 농사일에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쟁기를 쥐고 밭을 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라하는 것이 일의 시작이었지요. 아이고, 내 손이 이렇게 금방 험해질 줄은 몰랐는데 이 농사일이라는 것이 보기보다 쉽지가 않네.
자네. 쟁기는 이렇게 힘을 줘야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힘이 제대로 들어간다네. 옆에서 일하던 마을 어르신이 갑수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친절하게 알려줬지만 일에 익숙하지 않은 갑수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갑수는 춘심이와 함께 이 마을에서 뿌리를 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갑수가 농사일로 애를 먹고 있을 때 춘심이는 마을에서 품삯일을 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춘심이는 갑수와 다르게 워낙에 손재주가 뛰어나서 옷을 기우는 실력이나 음식 솜씨 역시도 훌륭했기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금세 소문이 돌았지요. 거 갑순에 부인 받는가? 춘심이인가? 아, 그 안하기 손놀림이 참 야무지더라고. 그러게나 말이여. 그 춘심이 그 안하기 없으면 갑수가 혼자서 뭘 먹고 살지 내 궁금하구만. 아, 왜 그래도 갑수가 일이 서툴기는 해도 한번 일을 알려주면 열심히 배우려는 것이 가르치는 맛도 있고 괜찮더구만. 두 사람의 성실한 모습은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자연스레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갑수 역시 농사일에 점점 익숙해져 갔는데요. 처음에는 쟁기를 당기는 것도 버거웠던 그가 이제는 제법 똑바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줄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마을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갑수와 춘심이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을 무렵 한양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갑수가 석 달 전 이곳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온 적이 없다니요. 저도 대감님께서 갑수 도련님을 보내신다는 말을 듣고 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혹시 갑수 도련님이 다른 곳에 들르신 건 아닐는지요? 여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랍니까? 우리 갑수가 절에 오지 않았다니. 그렇다면 갑수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순간 홍배대감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춘심이, 전주에 살던 춘심이가 번뜩 떠오른 것이었지요. 설마 전주로 간 것이냐? 우리 갑수가 춘심이를 찾아갔단 말인가? 절에서 돌아온 홍배대감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한숨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홍배대감의 부인은 물론 집안의 사람들까지도 갑수의 행방을 놓고 어수선하게 움직였지요. 서방님, 우리 갑수가 정말로 춘심이를 만나려고 전주까지 갔을까요? 그곳이 아니면 내 도저히 다른 곳은 짐작이 가는 곳이 없구만. 그리하여 홍배대감은 머슴 봉섭이를 불렀습니다. 봉서봐, 네가 당장 전주로 한번 가보거라. 거 춘심이네 집도 한번 가보고 우리 갑수가 그곳에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거라. 만약에 갑수가 그곳에 없더라도 네 그쪽 사람들을 다 수소문해서라도 꼭 갑수의 행방을 찾아야 한다잉. 대감님 알겠습니다요.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올 테니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께요. 봉섭이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다음 날 새벽 날이 밝자마자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 봉섭이는 초췌한 얼굴로 홍배대감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는 홍배대감을 마주보며 고개를 숙이고는 대감님, 참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전주 곳곳을 뒤지고 이웃들에게도 전부 물어보았지만 갑수도련님과 춘심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요. 내 물어보니 춘심이는 전주를 떠난 게 분명한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는 하나같이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요. 봉섭이의 말을 들은 홍배대감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만 갔고 손은 떨려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갑수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냐? 산골 마을에서 둥지를 튼 갑수와 춘심이 부부의 삶은 어느덧 2년을 넘겼습니다. 둘은 2년 동안 매일 땀 흘리며 밭을 일구고 부족한 살림은 서로의 손길로 메우며 비록 힘겹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언젠가부터 춘심이의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갑수는 어느 날 저녁 춘심이와 마주한 채로 물었지요. 부인, 요즘 부인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지 모르겠구만. 뭔가 고민이 있는 것인가? 갑수의 진지한 물음에 춘심이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더니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희 둘이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한 지 벌써 2년이나 흘렀습니다요. 그동안 시부모님께서는 서방님의 생사조차 모르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오구만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 아니겠는가?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설령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헤어져야 할 것이 뻔한 일인데 서방님, 저는 꿈에 그리던 서방님과의 신혼생활을 이리 2년이나 즐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한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미련이 있다면 이제는 시부모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서방님의 과거 준비를 돕고 싶습니다요. 춘심이 과거 이야기를 하자 갑수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과거 시험이라니 그것이 이제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이오? 이 산골에서 무슨 수로 책을 구할 것이며 책을 구한다고 한들 내가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일세. 그리고 설령 내가 합격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께서 자네가 내 곁에 있는 것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는 일 아니겠는가? 최근 서방님께서 집을 떠날 때 여비로 받았던 돈을 아직까지 쓰지 않았으니 그것으로 구하면 됩니다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은 서방님께서 저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주로 찾아오셨듯이 이제는 제가 서방님의 공부를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서라도 서방님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저를 인정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요. 갑수는 춘심이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희생도 불사하려는 마음이 갑수의 마음을 울렸던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갑수는 한참 동안 고심한 끝에 춘심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부인, 내 부인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말한 것이라면 내가 부인을 위해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구려.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손에 책을 잡아보겠소. 그날 이후 춘심이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밭에서 일하였고 이후 저녁이 되어서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잠시도 쉬지 않고 호롱불을 밝히며 삭바느질을 했지요.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밤낮 없이 일한 탓에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결코 후회나 불만의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춘심이의 무려 3년 동안의 헌신과 노력 끝에 마침내 갑수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과거 시험에만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서방님의 때가 왔습니다. 부인, 부인이 아니었으면 분명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 분명하구만. 내 반드시 부인의 헌신에 보답을 하고 부모님께 떳떳한 모습을 보일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게나. 며칠 후 갑수는 궁궐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많은 응시자가 긴장을 감추지 못한 채 자리마다 앉아 있었고 궁궐의 웅장함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갑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지를 받아들고는 침착하게 붓을 들었지요. 붓끝을 시험지에 대자마자 그의 머릿속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일하며 그를 뒷바라지했던 춘심이의 얼굴과 벌써 5년 동안 생사조차 알리지 못한 채 그리움만 쌓아온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갑수는 마음을 다잡고 붓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지요. 한양의 홍배대감은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들고 깊은 한숨만 내뱉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녁 무렵 홍배대감은 뜰을 멍하니 바라본 채로 한숨만 쉬고 있었고 부인이 저녁상을 차려와도 좀처럼 수저를 들지 않았지요. 여보, 왜 또 이렇게 앉아만 계십니까요? 입맛이 없더라도 수저를 좀 드셔야지요. 홍배대감은 부인을 바라보다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그때 일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무겁구만. 왜 몇 년 전 갑수가 전주에서 품삯이라는 춘심이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말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말이야. 부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았고 홍배대감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갑수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던가. 춘심이와 이야기라도 한번 나눠보라고. 그런데 나는 천안 출신 계집이니 뭐니 하며 그 말조차 듣기 싫어했지 않소. 내가 그때 왜 그리 완고했는지. 그 이야기 한번 나눈다고 뭔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만약 그때 내가 춘심이와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갑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다면 우리 갑수가 이렇게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인데 말일세.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구려. 내 속으로 자식을 떠나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소. 여보, 이미 지나간 일을 어쩌겠습니까?
시간을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억지로라도 좀 수저를 들어보시구려. 분명 우리 갑수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구만요. 내 자식 새끼가 지금 살았는지도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 이 밥을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있겠소. 홍배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려다 놓기를 반복하며 흐느낌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도 부인의 재촉으로 겨우 상에는 앉았지만 그는 수저조차 들지 못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머슴 봉섭이가 갑자기 마당에서 뛰어들며 외쳤지요. 대감님 큰일이 나불었습니다. 그 아침부터 무슨 경거망동이냐. 머리가 다 울리는구나. 조용히 하거라 봉섭아. 아니 대감님. 이번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이 마을에 떴는데요. 대감님 듣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글쎄 이번 과거 시험 장원급제자가 바로 갑수 도련님이랍니다. 뭐라고? 우리 갑수가 지금 죽었는지도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녀석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거냐? 그것도 장원으로. 그렇다고 안 합니까요, 대감님. 지금 마을 사람들도 다들 소식을 듣고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요. 홍배대감은 봉섭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홍배대감의 귀를 울렸지요. 아버지, 불효자가 돌아왔습니다요. 그 목소리에 홍배대감의 시선은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사화를 쓴 갑수와 그의 옆에는 고개를 숙인 춘심이 서 있었지요. 갑수를 본 순간 홍배대감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버선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갑수를 부둥켜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못난 놈아. 내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아느냐. 살아있다면 살아있다고 기별이라도 줄 것이지. 아이고 이 아속한 놈아. 아버지, 불효자가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걱정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장원급제라는 것은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냐? 갑수는 그간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춘심이와 함께 살며 그녀의 헌신 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시작했던 일, 그리고 과거 시험장에 서기까지 고된 여정을 낱낱이 전했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지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춘심이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춘심이의 희생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산골에서 농사를 짓다 생을 마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홍배대감은 갑수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어쉬고는 천천히 춘심이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춘심아, 네가 우리 집에서 품삯일을 할 때 내 너의 신분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구나. 그것 때문에 충분히 쉽게 갈 수 있었던 길을 나의 고집과 반대 때문에 괜히 너희들이 너무나 어렵고 험한 길을 걷게 되어버린 것이지. 네한테 참으로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춘심아. 아니 이제 내가 며느라 가라고 불러도 되겠느냐? 대감님, 아니 아버님, 저는 서방님 곁을 지키는 것이 그저 행복했을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부족한 제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락하다 마다. 아가, 네가 그 긴 세월 동안 잘 버텨준 덕에 우리 갑수가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으니 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그날 이후 춘심이는 정식으로 홍배대감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도 갑수의 내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갑수가 벼슬길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하니 역시 진정한 사랑은 어떠한 역경도 넘어서는 것 아닌가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